안녕하십니까. IBK 기업은행 취업 대비해서 경제금융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뭐 여러 곳에서 보고 있을 텐데 같은 이제 그 배를 탄 입장에서 서로 위로가 되면서 또 나름대로는 서로 간에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요. 제가 이번 시작하기 전에 단어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 단어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 상황이 때 한번 경험을 제가 얘기해 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비슷한 나이 20대 중반에 어떤 간접적인 사회적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경험하고 있던 그 단체의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녁을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정치를 하신 분인데 그냥 이제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많았어요. 물론 이제 말씀이야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라 했지만 시골에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맛있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있으니까 잘 먹지 못하고 있어요. 천천히 먹고 있는데 마침 그분 비서가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안도를 했죠. 이제 자리를 비우겠구나. 근데 웬걸요? 그 비서 안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는데 처음 보던 전화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쓰고 있는 휴대폰인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벽돌 크기만한 거였어요. 통화를 끝나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는 아마 TV도 손으로 볼 것이고 모든 걸 손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땐 그게 마치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5년 정도 지난 지금 보니까 모두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은행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어 단어처럼 이 불가능한 단어 안에 예점 하나만 찍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말로 바뀌듯이 여러분들이 결과에 가능 불가능을 미리 속단하지를 말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베스트를 다하는 쪽으로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금융 위주로 말씀드렸던 오늘은 다 경제 위주로 하게 됩니다. 경제와 관련된 건데요. 경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용어 정도의 내용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론에 접근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로 보통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경제나 뒤쪽에 가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은행과 관련된 NCS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어지지님 그렇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요 문제입니다. 요 2번 문제와 다음에 연속되는 문제는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희소성에 관한 문제, 기회비용에 관한 문제, 매몰비용에 관한 문제, 한계효용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 문제죠. 인간에게 물은 꼭 필요하지만 가격은 싸죠.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냐? 경제학의 출발이 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느냐? 바로 그거는 자원의 희소성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성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게 이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소성이라는 용어 이 용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매몰 비용과 기회비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해설에 아담 스미스와 관련했는데 이제 아담 스미스는 어떤 최대 이익을 경제 참여 인간들은 최대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이거의 반기를 든 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존 내시의 균형 이론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면 이 박스 안에 보면 가본 무엇을 선택하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아쉬운 것의 가치를 말한다. 이게 뭐죠? 기회비용인데요. 이 기회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 하나 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의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내가 확실성 얻는 수익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내가 지불해야 될 기회비용입니다. 내가 2%짜리, 3%짜리, 4%의 수익이 있다면 그 4%가 내가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2%가 기회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는 기회비용에 관한 얘기고요. 나는 지불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뭐죠? 이게 매몰 비용이죠. 그래서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에 관한 얘기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문제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계 효용에 관한 부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죠.
4번 문제.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과 경제 용어를 연결한 문제죠. 속담과 1번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 뭘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걸 놔야 되죠. 예,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 기회비용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에 요 2번은요. 소비 이론과 관해서 꼭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 친구 따라 강남한다. 이게 뭡니까? 일종의 편승 효과죠. 여러분들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많이 달려갔잖아요. 그때 그 역마차라고 하는 그 바퀴의 모습을 따서 이거를 밴드웨건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편승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편승하는 거. 자, 이 편승 효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이런 용어도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펭귄이라고 보셨죠? 펭귄들이 빙하 있는 데를 막 다니다가 이 물이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뛰어들지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다가 제일 앞에 있는 어떤 펭귄이 뛰어들면 우르르 뛰어드는 영상 많이 보셨죠? 이처럼 소비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따라서 하는 효과, 이걸 펭귄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 펭귄 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 이게 뭐예요? 탐욕이죠. 이러한 탐욕은 남에게 어떤 그 불이익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물론 이익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외부성 또는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부 효과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죠. 부정적인 걸 우리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은 다 맞습니다. 요 외부성과 관련해서요. 자, 이 외부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용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윈블던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자, 윈블던 효과. 여러분 윈블던이라고 들어보셨죠? 즉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테니스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윈블던 경기에 정작 영국에서 대회를 열지만 영국 사람들이 승리를 못하고 우승을 못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승하는 그런 걸 빗대서 윈블던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우리 경제 경영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결국은 외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그 금융시장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미국 2의 나라 하면 어느 나라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국제금리의 기준이 되는 걸 뭐라 그랬죠? 리보 또는 라이보 기억나시죠? 그때 런던 시장이란 말이에요. 바로 런던 시장이 그 외부 어떤 금융기관들이 모이면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런던 시장이 금융시장이 발달되겠어요. 이런 걸 빗대는 말이 윈블던 효과예요. 그 용어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 윈블던 효과하고 비슷하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매기 효과예요. 들어보셨나요? 이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 정어리들 잡은 것들을 도시에 옮길 때 정어리들이 빨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정어리들이 그 인송하는 그 안에다가 뭐를 넣어둔다고요? 메기를 넣어두면 한두 놈은 잡혀서 죽지만 나머지 정어리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메기 효과도 경쟁 효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 2, 3은 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성과 관련해서 뒤에 가서 문제 넣어놨는데요. 91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코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코즈의 정리라고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유명한 정리예요. 코즈의 정리. 그러니까 재산권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것들은 다 자율적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불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코즈의 정리라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답은 4번이죠. 말 한마디 천냥빚 갖는다는 것은 이거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에서 말하는 경제 용어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이 답만 몇 번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나머지 보기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여기 볼게요.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적 이기심에 방임해 두어도 가격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애덤 스미스에 설명했다. 이 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국보론이라는 걸 발표했죠. 그때 이제 거기에 쓴 건데 바로 가격이 상하 신축적으로 자율 조정 기능이 갖는다. 여기서 가격이라는 걸 뭐라고 했냐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인데요. 4번인데 요 나머지 1, 2, 3도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 1번 같은 경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최근에 보면 인간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논쟁들, 행동 재무학 또는 행동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관련해서는
넛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유리창의 법칙은 뭐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자동차가 완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무 누구도 그 자동차 안에 물건을 훔치려 하지 않지만 유리창을 깨트려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자동차 안에 물건을 훔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법칙에 유명한 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블랙스완, 우리 백조 하면 말 그대로 하얀데 검은 백조가 있다는 거죠. 예기치 않은 위험.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게 블랙스완이고, 요 블랙스완과 비슷하게 쓰지만 다른 뜻이 3번입니다. 우리 코뿔소는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잖아요. 빤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빤한 예견된 위험도 이 인간들은 방심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블랙스완은 아주 어쩌다 일어나는 위험이라고 한다면 회색 코뿔소는 예상되는 위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 거기 보시니까 넉지 있다 말았어요. 넉지 있다 말았으면 너무 아쉬워요. 마저 이번 그 취업 끝나고 꼭 읽으십시오. 아주 좋은 책이니까요. 받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설명하는 적절한 이론이 뭐냐 했는데요. 게임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누군지 안다. 만약 100만 원을 갖고 나눠 갔는데 이 100만 원을 갖고 서로 제한을 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아무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상대방한테 일부를 주는 건데, 나름대로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유명한 게임이에요. 이게 또 최근에 EBS 채널에서 소개되면서 이 이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부분입니다. 요 문제의 답은 요거 4번이죠.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요 1번 같은 제로섬 게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파생상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누군가 이익이 나면 누군가 손해가 나죠.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죠. 고스톱 같은 것도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 이익 난 만큼 누가 잃어요. 그 다음에 요 2번 이미테이션 게임,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휴대폰 쓰시는 분 중에서 애플 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마크가 뭡니까? 사과죠. 그게 왜 됐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왜 깨물어 먹은 사과 모습이 모르지만 그냥 추정하는 데는 그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컴퓨터의 기반을 초석을 다진 사람 하나면 앨런 튜닝을 얘기하잖아요. 그 앨런 튜닝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 자살해서 죽을 때 그 사과에다가 독극물 넣게 되는데, 그 독극물 넣어서 자살한 그 모습이 이제 애플의 그 마크가 아니냐라고 추정들을 많이 합니다.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쨌든 이 이미테이션 게임, 이런 것도 알아도 이미테이션 게임은 한쪽에는 이제 컴퓨터가 답변하고 한쪽은 사람을 답변하는 거죠. 이미테이션 게임. 자, 요런 것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치킨 게임 들어보셨죠? 치킨 게임 하면 어떤 업종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업종. 반도체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이거죠. 여러분들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면서 달리다가 누군가가 먼저 핸들을 돌리면 그 사람이 지는 게임이 있죠. 그게 치킨 게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치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류인데 날지를 못하죠. 근데 때로는 난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치킨 게임은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D램 가격을 낮추다 보면 점유율이 1, 2인 기업은 살아남지만 나머지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 빗대는 게임이 치킨 게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는데요. 갑자기 치킨 먹고 싶죠. 그러면 치킨은 제가 사드릴 수 없고 돌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한번 돌발 퀴즈를 낼 테니까요. 가장 이 댓글에 가장 먼저 올리신 분을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못 해드리고 스낵 말고 치킨 쿠폰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물어보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스벅으로 하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인 건 아니에요. 이 이론과 관련해서 가장 90년대에 회자됐던 이론이 뭐냐면요, 존 내시라고 하는 수학자 겸 경제학자인 내시의 균형 이론입니다. 이 내시의 균형 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최대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에 반기를 든 아주 그냥 경제학의 기본 바이블을 상대한 이론으로 유명한 겁니다. 30대 때 발표를 해서 나이가 한참 든 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자, 그럼 문제, 돌발 퀴즈입니다. 문제인데요. 이 존 내시는 사실은 정신분열증으로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존 내시의 실제 일화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뭔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제수의 딜레마도, 예, 맞습니다. 제수의 딜레마는 영화 제목은 아니에요. 경제학적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제수의 딜레마. 그런 것도, 예, 내시 균형 이론과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화 제목. 우리나라에는 2001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제수가 아니겠죠. 제목이. 영화 제목. 아무도, 예, 나왔네요. 댄이라시는 분이네요. DNI, 댄이라는 분. 그분 한 분 됐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 버렸는데, 예. 그분하고 그 다음에 S로 시작한 아이디였는데, 한번 우리 찾아서 한 두 분 정도 가장 빨리 올리신 분. 뷰티풀 마인드입니다. 예. 댄이라는, 예, 저 봤어요. 예. 그 다음에 장원준이라는 분이네요. 예, 두 분. 제가 이게 쿠폰을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번 결과에 물론 줘야 되겠지만, 혹시 좋지 않으면 이 영화를 꼭 보십시오. 왜 그러냐? 원래는 아마 집에 케이블에 보면 거의 무료로 지금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영화는 저도 한 번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한 두세 번 보고 이해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어떨 때 오는 거냐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인정할 때 행복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 존 내시가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걸 처음에 인정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한번 꼭 기업은행에 합격하시면 뭐 안 보셔도 좋고, 불합격했을 때는 꼭 한번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당첨자 두 분 올라가네요. 대니 장원자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가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키보드 놓지 마시고요. 빨리 올리시는 분에게 제가 또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소비, 예, 뭐 지금 제가 2등인데 날두라는 분이 올리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2등이면 그렇게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2등이면 3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항상 그 평가는 정확해야죠. 예. 헐, 부럽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소비 심리 효과입니다. 한 상품의 소비 증가가 그 제품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 소비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걸 안 사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를 더 관심 갖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속물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스놉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요 스놉 효과라는 용어 꼭 알아두시고요. 아까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는 얘기했고, 프레미 효과는 말 그대로 일정한 그 개인이나 집단이 틀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스놉 효과도 알아두십시오. 하여튼 우리말로는 그 속물 효과예요.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지나가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좀 전에 문제까지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바탕을 두는 얘기들을 좀 했고요. 여기서는 주로 미시경제학인데요. 여러분 시험에 이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또는 화폐금융 이렇게 나눠본다면 미시경제에서는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수요와 공급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마샬의 그 1800년대 말에 경제 원리에서 발표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미시경제학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시경제학의 전부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의 법칙이 하면 가격과 수요량 오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마샬의 수요 곡선은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그렉션 할 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X축의 설명변수, Y축의 종속 변수인데 이 수요 법칙에서는 그 반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가 있고요. 재화가 소비가 선호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되죠. 공급 곡선에 의하면 공급 법칙에 의하면 가격과 양의 관계. 그다음 수요가 일정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도 증가하죠. 답은 4번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요. 수요 곡선의 이동과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을 주의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요 그래프로 하나 요건 그리고 갈게요. 시간이 없더라 하더라도. 자, 우리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는 수요 곡선의 변화라 그래요. 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치트되면 수요량이 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요량이 늘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수요가 느는 요인들은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뭐 소득이 변화한다거나 선호도가 변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같은 가격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화 자체, 그 재화 가격이 하락이나 상승하는 거, 그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자료들은요, 여러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와우패스에서 발간된 은행 마스터 있는 문제들을 발췌해서 이런 걸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니까요. 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탄력성이죠. 뭐의 변화에 대한 뭐의 변화. 그러니까 탄력성. 그러니까 탄력성에 관한 문제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리고 탄력성은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 소득 탄력성이 양이다. 소득 탄력성이 양이라는 말은 뭐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재화의 수요가 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양의 탄력성이라는 그게 정상제예요. 그럼 정상제의 반대가 뭐예요? 열등제죠. 소득이 늘면 오히려 수요가 주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냉동 삼겹살 같은 게 있겠죠. 소득이 많이 늘면 냉동을 안 먹고 생삼겹살 먹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재화는 정상제, 그러나 열등제라는 개념도 있다라는 거죠. 맞고요. 두 번째, 기업이 생산한 어떤 제품이나 수요에 따른 일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의 변화가 작다는 거죠.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 부분 다 잘못됐죠. 이게 총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탄력성이 작을 때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총수입이 감소한다라고 됐으니까 잘못된 거고요.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탄력성이 1이다. 단위 탄력적인 거죠. 가격이 변해도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맞죠. 그래서 가와 다가 맞고요. 잘못된 건 나. 그 다음에 라. 커피 가격이 상승해서 커피가 첨가하는 설탕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커피 가격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양의 부호를 갖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음의 부호죠. 교차 탄력성은 뭐예요? 이 재화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재화의 수요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커피에 첨가하는 설탕의 수요가 들면 커피에도 같이 줄겠죠. 그러니까 같이 줄어든 거니까 교차 탄력성이 이제 음의 부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잘못됐네. 그래서 나와 라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계산 문제예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과자 가격이 2,000원일 때 소비량이 20개였는데 2,200원 오르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가격의 변화율. 가격 변화율은 가격이 원래 얼마였죠? 2,000원이었다가 2,200원 올랐으니까 델타 P는 200원이죠. 그러면 소비량은 20개였다가 소비량이 19개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다만 이제 탄력성 할 때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탄력성 양의 값으로 표시하시니까 이거 계산하면 0.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수요 탄력성 이런 탄력성의 개념도 같이 좀 알아두시고 아까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외부성, 외부 효과. 외부 효과에서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의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 후생에 미치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효과는 세금을 부과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세금에 대한 주장이 피고에 의한 피고세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게 재산권이죠. 소유권이 요런 재산권이 잘 확립만 된다면 뭐 소유권인 건 재산권이고 좋습니다. 거래 배경 없이 자발적으로 그들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이러한 외부 불경제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91년에 노벨상을 받은 코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코지의 정리입니다. 요 4번인데요. 이런 것들도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경제 개념이 뭐냐? 금융기관의 대출자산에서 신용파 생산권을 획질화했다면 관리가 소홀해진 거.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니 불조심을 잘 안 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죠. 특히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면 나중에 그 피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인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 이거 1번 역선택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세요.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험을 가입할 때요.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건강 상태를 잘 알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건강 상태를 잘 모르죠. 이런 걸 역선택이라고 그래요. 그 역선택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옆에 써둘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 역선택하면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정보의 비대칭성이 따라와야 되고 그걸 부르는 시장, 마켓이 있어요. 그 마켓 뭘까요? 이건 돌발 퀴즈 아니에요. 뭘까요?
안 올라오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경제학적인 용어, 시장. 그걸 무슨 마켓이라고 하죠? 예. 너무 그게 우리 지용님인가요? 은행 잘못한, 예. 지금 연구원이란 분, 레몬마켓 맞습니다. 요 레몬마켓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면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 좋은 차들은 다 철수해버리고 우리가 흔한 말로 똥차만 중고차 시장에 남는다는 거죠. 그게 레몬마켓입니다.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레몬마켓. 역선택에 관한 문제. 레몬마켓,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다 알아두시고요. 역선택은 또 보험의 선택, 보험상품 선택할 때 역선택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진단을 받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 사망보험 들 때 1억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사망보험금을 5억 하겠다. 그럼 보험회사는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 뭐 죽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 그런 경우는 진단을 받아서 보험 가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도덕적 얘기돼. 구축 효과. 이것도 알아야 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면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꼭 나와야 될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축 효과란 재정 정책을 늘렸을 때 소득을 늘리고 싶은데 재정 정책의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화폐 시장의 제약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해요.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감소시킬 거고 투자의 감소는 소득의 감소에 나타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래.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둘 거 재정 정책과 관련된 소득의 감소 효과 나타난 걸 구축 효과라 한다. 알아두시고 유동성 함정이 뭐냐면 이자율이 매우 낮은 구간에서 사람들이 통화 정책과 관련되는 거예요. 통화량을 늘려서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투자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고 싶은 것이 통화 정책의 이제 출발인데 이자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 이게 안 나타나고 다 그거를 유동성으로 흡수해 버린다는 거죠. 함정을 파놓고. 이게 뭐냐면 케인즈 학파가 얘기하는 통화 정책의 무력성을 주장하는 근간이 되는 게 유동성 함정입니다. 리코더 트랩. 그래서 요 용어들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편에서 GDP의 변화. 여러분들 미시경제를 지나서 아마 이제 거식 쪽으로 넘어가는 건 느낌인데요. 요 GDP와 관련해서 알아둘 것은 뭐냐면 경제 성장 요거 얘기하기 전에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제 성장률은 뭐예요? 실질 GDP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뭐 2% 한다. 3% 예상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실질 GDP의 변화율이지 명목 GDP의 변화율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차이점이 뭐냐? 그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문제 풀기 전에.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자, 명목 GDP는 재화의 생산량에다가 가격을 곱하는데 이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시장 가격으로. 그러면 실질 GDP는 뭐냐? 이거는 재화의 생산액에다가 가격을 불변 가격에 의해서 측정해. 그러니까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가격 상승 부분을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한 걸 GDP 디플레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건 뭐냐? 경제 성장률은 뭐의 변화율이다? 실질 GDP의 변화율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실질 GDP. 그래서 요 생산액은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연도의 생산액, 요 물가는 기준 연도의 물가를 갖고 하는 게 실질 GDP다. 그럼 요 문제, GDP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투자자 A는 주식을 매수해서 2억 원에 매각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단지 소유권의 이제는 GDP에 영향을 주지 않죠. GDP라는 건 부가가치의 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지나갈까요? 자, 다음 보면 자, 이런 문제죠. 됐죠? 경제 성장률은 뭐의 변화율이다? 실질 GDP의 변화이다. 그럼 실질 GDP 어떻게 계산한다? 이 문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풀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한 게 GDP 디플레이터예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가 105다. 그러면 기준 연도 대비 5% 물가가 오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DP 디플레이터는 대표적으로 이제 물가의 상승에 대한 어떤 거 조사를 할 때 많이 쓰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국민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대되고 일자리 창출해서 이게 되는데 우리 경제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해서 좋아지면 자동 따라오는 게 뭐예요? 물가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자동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주로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정부라면 물가 안정, 물가를 서민들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어디예요?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뒤에 문제 나왔지만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하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이번 저 시험 끝나고 저기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는 분에게 해당될 수도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기 남대문 앞에 보면 한국은행 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그 화폐박물관 들어가 보면 뭡니까? 한국은행법이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거기 1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은행이 왜 설립되느냐?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융 안정도 한다. 그래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그러니까 1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두 마리 토끼가 뭐냐? 바로 1번이죠. 경제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잡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다가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시켜서 어쩔 수 없이 경제를 하드랜딩 또는 소프트랜딩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요 투자 승수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뭐 굉장히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약 해외 부분이나 정 부분이 존재하는 할 때 한나라의 투자 승수가 오라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투자가 늘었을 때 소득이 그 5배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가 1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얼마가 증가하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산물에 대해서 가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소비 지출. 기업이 하는 게 투자 지출. 정부가 하는 게 정부 지출. 그 다음에 해외 부분인데 이 문제에서 보면 해외나 정부 부분, 요 부분은 고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투자 승수가 5니까 투자가 느는 것보단 소득이 5배 느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1 늘었으면 소득은 얼마 늘어요? 5 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투자가 1 증가했을 때 소비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잖아요. 소득은 5지만 요 소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4죠. 그렇죠? 이게 덧셈 뺄셈을 알면 아는 문제지만 경제학의 기본적인 용어인 투자 승수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5번. 자, 이거 아까 했던 거죠. 한국은행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한국은행법에 그 경제 이론 대부분이 구라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구라가 아닌 게 없죠. 다 구라입니다. 생각하기에 나름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정의 학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가정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전개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자연과학은 어떻습니까? 컨디션을 다 조절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요거죠. 아까 한국은행법 1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물가 안정.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 될 수 있어요. 이건 시사적인 문제인데요.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2019년에 우리 물가 목표 몇 프로일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현재 2%가 목표입니다. 아셨죠? 2%인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1.75인데요.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 내일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내일 갑자기 또 25bp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걸 문제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변할 중에서는 뭐냐?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지수의 목표가 얼마냐? 올해 우리나라 한국은행 목표 물가가 2%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요거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소비의 금리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구축 효과. 그 다음 나번만 하죠. 통화를 증대시키면 이런 부동산 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도 늘어나는 거. 이거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 요 답은 1번인데요. 다만 요 부의 효과라는 말은요. 해석에 따라서 자산 효과라고도 해요. 그래서 구축 효과, 부의 효과 또는 구축 효과, 자산 효과 이렇게 또 쓰니까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물가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물가는 하락한다. 그에 반해서 침체 국면에서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라 하죠?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즉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3번인데요. 여기 4번에 있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뭐 우리말로는 핵심 인플레이션 또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제외하는 거. 원자재 중에서도 뭐 원유가, 유가 이런 것들의 변화는 제외해서 국내 물가만 갖고 딱 하는 걸 우리가 코어 인플레이션 또는 핵심 인플레이션이라 하니까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1번은 뭐 물가 올라가는 거고 2번은 그 반대인 용어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경제 효과. 이것도 여러분 내기가 딱 좋아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자, 경제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할 때 명목 이질이 상승하더라도 세금 등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인플레이션 합한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즉 요겁니다. 물가가 1% 증가할 때 이자율은 1%보다 더 올라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답이 효과인데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알아둘 거 뭐냐. 1번 피처 효과는 뭐예요? 피처 효과는 1대1. 뭐가 1대1이란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 만큼 명목금리도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에 피처의 주장인 피처 효과고요. 서머스 효과는 1대 0.8. 물가가 올라간 만큼 금리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올라간다. 그에 반해서 답이 효과는 물가가 1% 오른 거에 비해서 명목금리는 1%보다 더 오른다고 주장하는 게 답이 효과입니다. 이러한 답이 효과의 주장은 특히 부동산 시장과 연관이 있다. 부동산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물가 올라간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관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관계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슨 커브예요? 필립스 커브죠. 그럼 필립스 커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실업률이 하락했을 때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맞고요. 단기 관계와 장기 관계. 단기적으로는 음의 관계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직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르고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과 필립스 커브. 필립스 커브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다음에 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 감소가 있다면 낮은 실업률을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써도 무용하다라고 하는 게 필립스의 주장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요 ESI라는 지표인데요. 요 ESI 지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아둘 거는 우리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서 기업가들한테 하는 BSI, 소비자한테 하는 CSI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한 게 ESI예요. 그래서 기업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가들은 별도로 설문조사를 안 해요. 안 하고 조사된 BSI와 CSI를 결합해서 해요. 100 이상이면 양호한 거고요. 한국은행에서 매달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BSI는 0과 200의 사이값을 갖죠. 그래서 10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 100 아래에 있으면 경기 수축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환율 문제입니다. 예, 환율 문제를 하기 전에 돌발 퀴즈를 한번 하고 가죠. 여러분들 돌발 퀴즈 안 되니까 갑자기 또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자세 매우 좋습니다. 예, 돌발 퀴즈. 자, 문제 내가 한번 내볼게요. 이건 뭐 그냥 생각난 건데 우리나라의 그 도시를 맞히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어디냐라는 건데요. 그 삼국시대 때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이 지역에서 가장 전쟁이 많았어요. 요충지였죠. 그러니까 교통의 가장 요충지였고 한반도에서 이 그때 삼국시대 때 가장 중간에 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곳에 중원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탑이 있어요. 중앙탑이라고 해서 이 도시가 어딜까요? 세종 아닙니다. 이 도시 어딜까요? 그리고 여기 호수도 있어요. 유명한 호수도 있고. 아직 안 노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고구려의 기상을 받아서 경찰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무술대회가 매년 열려요. 그래서 그 택견 같은 올라오네요. 불도저님, 예, 고맙습니다. 불도저님이 가장 먼저 만주가 아니고요. 어떻게 만주 합니까? 충주.
예. 아까 우리 불도저님 때부터가, 예, 불도저님 제천이라고 올렸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올리신 분 확인해서 두 분,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서요, 이게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제가 충주를 냈을까요? 이유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건 저 돌발 퀴즈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IBK 기업은행에 입사하게 되면 다 전국에서 충주로 몰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수원이, 여러분 은행 연수원이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셔서 충주에서 또 그런 탑도 한번 가보시고 어쨌든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네요. 불도저님 그리고 지나가던 경 이런 분인데 첫 번째 그 분은 아이디가 아주 좋네요. 근데 두 번째 분은 지나가던 경은 뭡니까? 근데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충주입니다. 충주. 예, 연수원이 거기 있죠. 경주 아닙니다. 경주 그냥 올리신 것 같은데 예, 충주. 자, 그다음 환율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론입니다. 꼭 알아야 될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가면 빅맥이라고 해서 유명한 햄버거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 햄버거 가격이 5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000원에 판다. 그러면 환율이 1불당 1,000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구매력에 의해서 평가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 답은 이제 구매력 평가서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에서 분기마다 이러한 그 구매력 평가서를 해서 환율을 발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요 맥도날드가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지점 수보다는 스타벅스가 나간 게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카페라떼의 가격이 그 세계 나라별로 얼마냐? 그걸 갖고 다시 라떼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고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요 이자율 평가설은 이제 두 통화의 금리 차이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거고요. 오버슈팅 이론은 이제 상품 시장과 자산 가격 시장의 변화 속도가 차이에 따라서 환율이 오버슈팅 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예를 들어서 1불에 1,100원이었다 해서 1,190원이 되면 환율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환율이 올랐다라는 말은 정확히 원화의 환율값이 오른 거예요. 그 원화란 말을 안 쓰고 그냥 환율이 올랐다라는 말은 요 기준통화, 요 앞에 쓰여 있는 게 한 단위가 되는 기준통화거든요. 달러가 강세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러가 강세됐다는 말은 원화가 약세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기준통화 뭐예요? N. 1,100엔, 그러니까 또 엔화는 국제관행상 100엔당으로 고시합니다. 그래서 100엔당 1,100원에서 950원이니까 엔화가 약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유로는 유로가 기준통화예요. 1유로에 얼마냐? 그리고 이제 그 유로는 단위가 1점, 아주 작은 단위다 보니까 소수점 넷째째까지 고시합니다. 그래서 1유로에 1.3달러와 교환되다가 1.1달러가 교환되니까 유로가 약세가 된 거죠. 즉 달러가 강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달러가 기준통화입니다. 1달러에 110엔이 거래되다가 120엔이 거래됐으니까 달러가 강세,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번 달러화는 원화 대비 강세 맞네요. 엔화는 원화 대비 약세 맞네요. 유로는 달러 대비 약세 맞죠? 엔화는 달러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약세가 됐죠. 강세 잘못됐네요.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환율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경제에서 우리가 다루는 용어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까요. 상품 교육 조건이라는 거 교육 조건이란 뭡니까? 수출 가격 한 단위에 대한 가격을 수입 가격 한 단위로 나눈 거 1번이죠. 그걸 우리는 교육 조건이라고 해서 교육 조건이 개선된다,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역 어떤 그 GOP 그러니까 GDP에 있어서의 국제 수주분의 악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상품 교육 조건을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아래 설명한 내용에 적절한 것은 했는데 무역 상대국의 상품에 대한 수요 크기를 자기 나라에 제공하는 상품의 양으로 표시한 거다. 그러니까 이 국제 무역에서 교역량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오포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포곡선은 여기 보시면 교역 조건에서 거래 당사 어느 정도 수출하는 수입하는지 표시하고 가장 이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가 최적의 교역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포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레포곡선 알아둬야 돼요. 레포곡선 옆에다 뭐 써주냐면 세율과 세수. 우리가 보통 세율이 올라가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금액이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율을 올리면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지만 이 레포 곡선에 의하면 일정량까지는 세율을 올랐을 때 세수가 증가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와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레포 곡선이라는 거. 필립스 곡선 아까 얘기했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과의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필립스 커브고, 로런츠 곡선은 뭡니까? 소득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죠.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곡선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세계화 현상은 1990년대 이후에, 자, 이런 것들은요, 국제경제에서 꼭 알아야 될 국제기구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가트 체제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출범에서 세계화라는 자유무역 전면에 급속히 진전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무역의 범위를 기존의 공산품에서 확대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된 게 뭐죠? WTO죠. 그래서 WTO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IMF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통화기금이죠. 우리나라도 구제금융을 받았던 뭐 이런 것들입니다. WTO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이것도 뽑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 BIS 비율이죠. 여러분 우리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그 제네바에다가 국제결제은행을 세워둔 것이 그 후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BIS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96년에 가입됐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가입돼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너희들 이 BIS 비율, BIS 비율이 최저 비율은 8%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시중은행에다가 150%인 8%에 150%인 12%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 대부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한 15% 16%는 돼요. 그래서 아직 자산 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BIS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G, 뭐 이건 어렵지 않죠? 한번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재무부 장관 회의인 G7, 뭐 G2, 최근에는 보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갖고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G는 뭐의 약자냐? 그룹인데요.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요 최근에 우리 그 무선통신과 관련해서 5G라는 말 많이 쓰죠. 거기 5G에서 G는 무슨 거예요? 우리가 5세대라는 제너레이션의 약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룹의 약자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부동산 파리 대책 후에 그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제 눌러져 있지만 부동산은 하여간 그 모든 그 소셜에 메인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는가라고 쓰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아둘 용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LTV, DTI, DSR 이 정도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얼마만큼 대출해 주느냐? 론투밸류. 그러니까 LTV예요. 이거 가번이 LTV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총부채 상환 비율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할 때 고객의 부채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고객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예상 원리금을 상환한 거다. 이게 DTI죠. 그래서 이 가번은 LTV고 두 번째는 DTI입니다. 다만 이 답은 1번인데요. 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 그 DS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DSR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연간 소득에 대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은 DTI고요. DSR은 연간 소득이라는 분모값은 똑같아요. 그런데 분자값이 부동산 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같은 거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더 강화된 상환 능력을 검증하는 게 DSR이에요. 그 최근에는 정부가 DSR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 DSR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 다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많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전세 끼고 집이 5억인데 전세가 4억이다. 그럼 1억만 자기 돈 갖고 있으면 집 사서 전세를 주는 이런 투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 전세 끼고 사서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규제 등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뭐 좀 정체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 레버리지 투자는 뭡니까? 지렛대 효과죠. 이런 것들도 우리 파생 상품에서 약간의 증거금으로 지렛대 효과 하는 게 레버리지 투자고, 패시브 투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패시브 투자는 뭐냐면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소극적 투자인데 펀드들이 어떤 인덱스를 추구하는 거, 어떤 특정한 지수의 평균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 방식을 패시브 투자라 그래요. 그런 또
대표적인 펀드가 인덱스 펀드예요. 그다음 포트폴리오 투자는 뭐예요? 분산 투자.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투자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해리 마코이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음 과란. 이것도 이제 최근에 시사적인 문제들을 시사경제적으로 이제 문제 넣어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 질주 향상 임금의 한선을 정한 거. 이게 뭐예요? 최저임금이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말고도요,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올해 2019년 최저임금 얼마죠? 그런 것들 물어볼 수 있다. 2019년에 최저임금이 얼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최저임금 외에도 생활임금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생활임금은 조금 덜 중요한 거라서 최저임금이고. 그리고 나이가 일정이 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임금을 일정액 주는 거. 그걸 우리는 임금 피크제라고 하죠. 그래서 1번 최저임금제와 임금 피크제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적용됐습니다. 그 대기업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는데 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자. 빨리 퇴근해서 뭐 가정 또는 이제 어떤 워라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52시간 근무 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의 변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 연수를 하기 어렵다든가 뭐 이런 연수도 근무 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300일 이상 사업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52시간 근무 시간제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용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이게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뉴스에 아침 뉴스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그 녹지병원 그 영리병원 했던 것이 허가 취소된 뉴스 보셨죠? 물론 공부하느라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올해 초에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그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관련된 한번 제가 문제 만들어 본 거예요. 즉 여기죠. 어떤 거기서의 그 근거가 뭐냐면 영리병원을 제주도에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병원들에게도 확산된다. 확산되는 효과. 그래서 영리병원이 진출해서 의료의 공공화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주장이 이거거든요.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느냐? 뱀파이어 효과예요. 뱀파이어. 답은 1번이에요.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스놉 효과, 아까 그 우리 속물 효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앞에서 봐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오늘 그 아침에 그 제주도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나와서 그 녹지병원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뉴스를 아침에 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제 그 금융 실무에 관한 건데요. 많이 낼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계좌 개설할 때 반드시 우리가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명제도예요. 실명제도인데 이런 대화 내용을 묻고 잘못된 걸 골라라. 잘못된 걸.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 예, 맞아요. 군인 군면허증도 가능하다. 맞고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발급 후 6개월 호적 등본과 법정에 실명행정이 필요하다는데 3개월 이내 걸로 해야 되는 거 잘못된 거고 현남은.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에 준해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현남과 창수가 잘못됐네요. 잘못된 거는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3차원의 상품 판매자들에 대한 정기 적금 신규 관련된 옳지 않은 것은 60개월 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1개월 단위로 요청 앞당겨 할 수 있다. 중도해지가 중도해지 얼마든지 가능하죠. 할 수 있는 그러한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손해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관한 문제도 물어볼 수 있어요. 환율. 해외여행 갈 때 달러를 살려면 어떤 환율이 적용되느냐? 은행 입장에서 항상 적용한다 그랬죠? 현찰 매도율이 적용되고요.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송금을 보낸다. 송금 보낼 때는 환입니다. 그걸 전신한 텔리그래픽 트랜스퍼라고 해서 TT라고 그래요. 전신한 매도율. 그래서 송금이 나갈 때는 전신한 매도율입니다. 은행에서 환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4번 현찰 매도율, 전신한 매도율이 답이 되고요. 이런 신용카드에 관한 제도로서 결제 금액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다 결제 못할 때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청구하도록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리볼빙 서비스인데요. 요거 관련해서 이 신용카드에서 요거 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물건을 일시불로 사는 경우도 있고 할부로 사는 경우도 있죠. 할부로 사는 경우는 얼마 이상일 때 할부로 살 수 있습니까?
5만 원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일 때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선택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영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그 기업은행 그 메인에는 경제와 금융 나왔지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답은 1번 이 캐시카우 현금흐름이 가장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구매 욕구를 낮추는 오히려 이제 반대의 마케팅을 하는 거. 사회적 책임을 억제시키기 위한 행하는 마케팅이다. 오히려 뭐 담배 포장에다가 흡연은 건강을 해친다. 이런 문구들, 이러한 문구를 쓰는 것을 우리는 디마케팅이라고 하죠. 그에 반해서 매스 마케팅은 뭡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타겟 마케팅, 구체적인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고 요 M&A와 관련해서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새로운 경쟁 상황이 이렇게 막강한 경쟁 존재 다른 경쟁 잠재력을 높인다. 아까 얘기했었죠? 매기. 매기 아까 얘기하면서 북유럽 사람들이 그 정어리를 이동할 때 사용됐던 그런 부분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기 효과에 관련된 거고요. 이 펭귄 효과는 아까 얘기했죠. 편승 효과, 편승 효과 이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M&A와 관련된 용어들도 한번 정리해 두셔야 돼요. 피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 또는 미래현금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LBO라고 합니다. 이건 경영진에서 이루어지면 MBO, 스핀오프, 사업 자체의 일부를 분산시키는 거, 테이크오버, 장외에서 공개 매수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금융에 가깝긴 한데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위험을 크게 두 가지 나누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체계적 위험은 뭐예요? 시장 공통 위험. 그리고 분산이 불가능한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고유 위험. 분산이 가능한 위험이죠. 그럼 베타라고 하는 것은 민감도인데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죠. 표준 편차는 총 위험이죠. 그래서 2번이네요. 체계적 위험과 총 위험으로 나타내는 수치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한 평가할 때 IRR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NPV라는 게 있죠. 그래서 IRR은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차익금리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때 투자 우리가 독립 투자일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0이 아닙니다. NPV로 보면 NPV가 0보다 클 때 투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NPV법과 IR법은 구분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이건 손익분기점 계산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고정비가 15,000원이고 개당 200원이다. 손익분기점 달성한 판매 수량은 얼마냐라고 하면 개당 200원이니까 즉 요거 하나 써드릴게요. 가격 200원분의 고정비, 단위 변동비 50원분의 물건의 고정비 15,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100개를 생산하면 판매하면 손익분기점이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두 문제 정도, 이거 마저 풉시다. 시간이 조금만 이제 되니까요. 이게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파이낸스, 금융에서 자금 조달 이론, 자본 구조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이어 마조로프의 두 분의 주장인데요. 자본 조달할 때 어떤 순서대로 자본 조달이 이루어지느냐. 기업은 우수한 기업일수록 유보자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보자금이 없을 때는 부채, 이를테면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유상증자예요. 주식 발행.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주식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그런 어나운스가 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해요. 그래서 어떤 요거는 내부 유보금, 부채 차입, 신주 발행 다 나가 돼요. 답은 3번이네요. 자, 끝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길거리 나가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령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용어에 관해서 유엔에서 정한 건데요. 총 인구에서 65세를 넘는 사람들이 7%가 넘을 때 7%가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라 그래요. 그리고 7%가 아니라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 그래요. 고령 사회. 그다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이상일 때를 판단하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2019년에 14%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에 들어갔어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약 2026년에 65세 이상인 분들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런 용어들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삐 달려왔는데 달리다 보니까 1시간인데 시간이 훅 가간다는 지나가던 경력. 아까 당첨된 분이시죠? 역시 끝까지 남는 자세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또 올라오시는 분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숑숑님은 7, 14, 20. 예, 비율보다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용어 좀 알아두시고요. 유익했다고 하시는 GKSM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기성세대로서 경제성장률 너무나 끌어서서 혜택을 받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진심으로 좀 죄송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2% 정도의 경제성장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와이셔츠 이뻐요, 데니님. 감사합니다. 이분도 아까 당첨된 분 아닌가요? 역시 좋습니다. 충주연수원의 모습은 예, 아주 좋습니다. 그 언덕백이 있는데요. 그 경찰학교 뒤쪽에 있는데 아주 전망도 좋고 거기 있다가 혹시 그 시간이 된다면 저녁에 그 수안보 온천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왕이 이제 다니는 온천이라고 해서 물이 아주 좋습니다. 예, 저도 가끔 가는데 그 입장료도 싸요. 한 6, 7천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싸요. 아주 좋습니다. 물이.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태채측 봐야 되나요? 지금 3일인데 그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살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험 여기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쑥딱 같네요. 예, 기업은행, 예, 기업은행에 계시다면 본사가 을지로에 있거든요. 또 여러분 또 초빙 강의가 되면 또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예, 연수원 몇 주예요? 그건 합격한 다음에 걱정하십시오. 예, 군 생활에서 충주 싫습니다. 예. 마음을 바꾸십시오. 지나간 거는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됩니다. 신입병원으로 만나서 지나가던 경이 꼭 될 수 있을 거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미국에서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의 근심거리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근심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40%는 그 근심거리가 일어나지도 않더래요. 그리고 30%는 실제 일어났지만 근심거리가 아니더래요. 그 실제로 일어나서 근심거리가 된 거는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물론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횟수로는 365번 나온답니다.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그 문장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지 않은 일, 그 두려워 말라의 앞에 한번 문장을 넣어 보십시오.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졸업해서 13개월이 평균 취업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2월에 졸업하신 분 중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학생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지 마십시오. 평균으로 13개월이니까 그런 어떤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를 예, 남은 시간 잘해보겠다는 홍 작가님인가요? 예, 좋습니다. 그게 지금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베스트 하는 것뿐은 없습니다. 그 이다음 것은 그 다음에 묻는 거죠. 예. 예. 실제로 만나뵈고 싶, 예, 기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일간 뭐 하면 되나요? 예. 3일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자료들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여러분 중에서 경제금융이니까 혹시 대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사뒀던 경제 원론이 있다면 어느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강론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원론 정도를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는 방법도 있을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았고요. 예, 그럼 하나 서비스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3일간 간단히 볼 수 있는 자료 하나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면 대학생이 꼭 알아야 될 경제 지식이라는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 실용경제라고 있어요. 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IBK 기업은행 문제 강의를 했는데요. 올해 그 국민은행은 잠깐 이제 공채가 보류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바로 이제 공채가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하니까 여러분 또 언제 또 하나 하지 말고요. 뭐 참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제가 하기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구독을 좀 누르셨다가 그게 다음 주에 될지 또 다음 주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때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라이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두셨다가 좀 다시 그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앉은 자리에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